포옹의 가치. 요즘 사람들 사이의 소통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자기 전시를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일인 듯하다. 그래서 어쩐지 소통하다의 뉘앙스도 바뀌어 버렸다. 간편하며 파급력 있는 SNS는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 도구와 수입 창출원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런 시대에 나는 SNS를 하지 않는다. 왜 SNS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타인들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SNS를 통해 알 수 없을 뿐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오래전 싸이월드 경험으로 충분했고 지금은 이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만으로도 좋다. 만일 내가 SNS를 한다면 순전히 일 때문일 텐데 지금까지는 SNS를 해야만 하는 고비를 어찌 잘 넘겨왔다. SNS에 관한 나의 관심사라면 개발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메커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중독성을 갖게끔 설계되어 있는지이다. 나의 협소한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의 연결은 과잉적이거나 역으로 무언가 빠져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24시간 어디든 닿을 수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실제 의미 있는 연결은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는 감정적 웰빙을 추구하고 외로움 해소를 모토로 하는 포옹 서비스가 주목받는다. 커들리스트 공동 창립자인 아담 리핀에 따르면 포옹을 통해 일종의 정신건강 테라피를 기대하는 고객은 가벼운 포옹, 꼭 끌어안기, 안고서 오랫동안 앉거나 누워있기, 포옹한 상태로 가벼운 대화하기, 껴안고 가볍게 어루만져주기 등 포옹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대부분 불안, 스트레스,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신체적 접촉인 터칭에 주목하였다. 커들리스트는 상호 합의에 따른 따뜻한 포옹과 손길이 서로에게 유대감을 생기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의식의 변화를 촉발한 진정한 치유를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겨서 큰 화제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900만 명이 고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다고 한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전 연령층에 걸쳐서 다양한데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은 혼자 살며 심각한 경우 일주일까지 사회적으로 교류 없이 지낸다. 이는 매일 담배 15개 피를 흡연하는 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외로움 장관이 마련되었다. 외로움 장관은 관련 전략을 세우고 연구와 통계화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사회는 외로움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현대사회의 슬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 동향 속에 한국도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미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 나 역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임상심리 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또한 가깝고 먼 곳에 마음 아파하며 가까스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정신과 신체에 관련된 각종 징후와 증후군들은 앞으로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아무리 즐거우려 해도 마냥 즐거울 수는 없다. 과도한 경쟁과 긴장으로 병든 사회에서 혼자 만족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은 언제든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신적인 문제는 개인이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춰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사회적 타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이자 사회가 나서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치유를 위해 힘써야 할 일이다. 조선 왕조 500년의 유교 문화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을 여전히 관장한다. 나는 한국 사회와 조직 문화에서 보이는 신체 표현이나 감정 교류가 억압적이거나 때로는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관찰한 신체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귀결된다. 첫째는 신체 간 경직성과 부자연스러움이 보편적이라는 점. 둘째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나쁜 신체 접촉으로 곧잘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 사람의 신체 문화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이 얼굴이다. 나는 주관적이나마 사회 구성원들의 얼굴 표정과 웃음 빈도가 그가 속한 사회 행복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미소나 웃음은 귀해지는 것 같다.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의도적인 상황에 의해 촉발된 웃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열린 일상적인 미소 말이다. 한마디로 평소에 웃을 일도 여유도 별로 없다는 뜻이다. 미소도 감탄도 줄어든 무표정하고 삶에 찌든 얼굴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확한 민낯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얼굴들에서 삭막함과 불행을 목격하면 혹시 자연스러운 신체적 감정 교류에 관대하지 않은 문화가 그에 일조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신체 접촉을 통해서 상대에게 칭찬이나 용기, 기쁨, 애정이 긍정적으로 전달된다면 그것은 어떤 말보다 강렬하다. 한국 사회에는 좋은 접촉으로 안녕과 위로를 주고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신체 상호작용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포옹이 치유의 수단으로서 우리 사회에 녹아들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포옹 애찬론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 오가는 포옹을 무척 좋아한다. 포옹이 좋은 이유를 말하자면 사소한 감정 교류의 행위가 따뜻함과 함께 미소도 동반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대방의 포옹에서 큰 위로의 힘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만약 죽음을 앞둔 전쟁터나 재난의 상황에 놓인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포옹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성장하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와 포옹하곤 했다. 이것은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엄마와 일상적으로 포옹하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포옹하지 않는 날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몇백 개의 SNS 좋아요보다는 한 번의 진정성 있는 대화, 눈 맞춤, 끄덕임, 포옹으로 마무리되는 만남을 선호한다. 포옹은 상대를 향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는 아름다운 몸짓이 아니던가. 포옹이 전념되고 미소가 퍼져나가는 일처럼 좋은 것은 없다. 프랑스에 잠시 거주했던 과거에 프랑스식 인사 비주를 배웠다. 만나거나 헤어질 때 또는 수시로 상대방과 짧게 양쪽 볼을 번갈아 맞대는데 한쪽 볼이 닿을 때마다 쪽 소리를 낸다.
얼굴과 볼을 접촉함은 상대에게 열려있고 신뢰할 만한 대상임을 암시한다. 이 행위는 사적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때로 가능하다. 동아시아권에는 없는 문화라서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당황스러워한다. 하지만 비주를 하게 되면 마법처럼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금세 친근감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프랑스 비주를 통해 타인과의 좋은 접촉과 감정 표현은 관계가 좀 더 진실하게 견고해지고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비주든 무엇이든 좋은 신체 접촉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곁에 있고 그런 표현에 있어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삶의 작은 행운처럼 느껴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회는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거리는 2m 이상, 그리고 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또한 명상과 수행에 있어서는 특히 금촉, 신체적 접촉을 조심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 간의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환경도 늘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따뜻한 포옹, 그리고 응원의 어깨 두드림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거리가 조금 멀어진 비대면 사회, 따뜻한 포옹이 그리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낭독한 책은 촉각, 그 소외된 감각의 반격, 류여한님의 책이었습니다.